한국 야단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영조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절 한성 근교 어느 고을에는 말 한마디가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는 집안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그 시절 양반가에서는 목숨보다 체면이 귀했지요. 사람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서로의 말투를 살피고 눈빛을 헤아렸습니다. 특히 큰 기와집이 늘어선 골목에서는 누가 누구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가 온 동네 화제거리가 되곤 했어요. 이 고을에서 가장 번듯한 집 중 하나에는 오래된 버드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그 나무 아래서 3대가 살아온 집안이었는데 집안의 평화는 언제나 한 가지 물음에 달려 있었지요. 말을 누가 이기느냐. 시어머니와 며느리, 어른과 아이 사이에서도 늘 보이지 않는 줄다리기가 벌어졌습니다. 말로 하는 싸움은 주먹 다짐보다 더 오래가고 상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었어요. 그해 봄, 이 집안에 새로운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명량이라는 이름의 여인이었지요. 상민 출신이었지만 그 누구보다 똑 부러지고 밝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명량은 처음 시댁 어른들께 인사를 올릴 때부터 남달랐어요. 고개를 조아리면서도 눈빛만큼은 또렷했고 목소리는 맑고 힘찼습니다. 다른 며느리들 같으면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인사를 올렸을 텐데 명량은 마치 친정집에서처럼 환하게 웃으며 큰 절을 올렸지요. 시어머니 박 씨는 그 모습을 보며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습니다. 이 계집애가 예사롭지 않다고 느꼈거든요. 박 씨는 이 고을에서 30년 넘게 안주인 노릇을 해온 여장부였습니다. 체면을 생명처럼 여겼고 집안의 모든 일은 자신의 손을 거쳐야 했지요. 그녀는 며느리 셋을 들였고 셋 다 고분고분하게 길들였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넷째 며느리 명량은 달랐어요. 고분고분한 척하면서도 어딘가 비껴가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명량의 가장 큰 무기는 웃음이었습니다. 어떤 꾸지람을 들어도 먼저 환하게 웃어 보였고 함정 같은 질문을 받아도 순진한 척 답했지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단단한 무언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명량은 절대 꺾이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박 씨는 계산이 빨랐습니다. 말 한마디에도 3가지 뜻을 숨기고 칭찬 속에 꾸지람을 섞는 재주가 있었어요. 무엇보다 박 씨는 지는 법을 몰랐습니다. 어느 날 아침 박 씨는 명량이 차려온 밥상을 보며 국물이 좀 싱겁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명량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요즘 어르신들은 짜게 드시면 안 되신다고 동네 의원 댁 마님께 여쭈었더니 소금기를 줄이는 게 장수의 비결이라 하셨다고 말이지요. 박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싱겁다고 타박하려던 게 오히려 자신의 건강을 걱정하는 효심으로 둔갑해버렸거든요. 박 씨의 눈꼬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며칠 후 박 씨는 여전히 고개를 끄덕이며 명량을 바라보았고 명량은 여전히 환하게 웃으며 시어머니를 대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지요. 이미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박 씨는 기회를 노렸습니다. 어느 날 오후 마당에는 동네 마님들이 모여 앉아 있었는데 박 씨는 일부러 명량을 불러 심부름을 시켰지요. 명량이 차를 따라 올리자 박 씨는 무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참으로 편하게 산다는 말을 꺼냈어요. 자신이 젊었을 적에는 새벽같이 일어나 우물물을 길어와야 했고 시어머니 세수물을 데우느라 손이 얼어붙곤 했다고 했습니다. 동네 마님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어요. 모두가 알고 있었지요. 박 씨의 말 속에는 명량을 향한 가시가 숨어 있다는 것을요. 명량은 차분히 다과를 정리하며 듣고 있다가 환하게 웃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정말 옳다고
옛날 며느리들이 그토록 고생한 이유가 바로 시어머니들이 엄하고 무서웠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어요. 그러면서 자신은 참으로 복이 많다고 어머님처럼 자애롭고 너그러운 시어머니를 만나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으니 말이지요. 마당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동네 마님들은 서로 눈치를 보았어요. 명량의 말은 칭찬처럼 들렸지만 자세히 들으면 박 씨를 옛날 무서운 시어머니들과 비교하는 것 같기도 했거든요. 박 씨의 얼굴이 미묘하게 굳어졌습니다. 뭐라 반박하려 해도 말문이 막혔지요. 결국 박 씨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 후로도 박 씨는 여러 차례 명량을 시험했습니다. 집안 대청소를 시키면서 일부러 까다로운 주문을 늘어놓았고 장독대 항아리를 모두 닫고 마루 구석구석을 걸레질하라고 했지요. 보통 며느리 같으면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을 일이었어요. 그런데 명량은 오히려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덕분에 집안 구석구석을 배울 수 있어 감사하다고 했지요. 더 기가 막힌 건 명량이 동네 안악들에게 시어머니께서 집안일을 정말 자세히 가르쳐 주신다고 덕분에 훌륭한 안주인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고 다닌 것이었습니다. 박 씨는 어이가 없었어요. 자신은 며느리를 골탕 먹이려 했는데 동네에서는 자애로운 시어머니로 소문이 나버린 겁니다. 며칠 후 명량은 박 씨에게 비단수건을 선물했습니다. 박 씨는 받아들고 잠시 멍하니 있었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선물을 먼저 하다니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저녁 동네 마님들이 놀러 왔을 때 명량은 그 수건이 시어머니께서 자신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동네 마님들은 일제히 감탄했지요. 박 씨는 할 말을 잃었어요. 자신이 받은 수건인데 어느새 자신이 준 선물이 되어버렸거든요. 박 씨는 점점 조바심이 났습니다. 아무리 까다롭게 굴어도 명량은 꿋꿋했고 아무리 힘든 일을 시켜도 명량은 웃으며 해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명량이 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비를 맞았어요. 박 씨는 기회다 싶어 일부러 쌀쌀맞게 날씨를 보고 나가야지. 어찌 그리 준비성이 없느냐고 꾸짖었습니다. 명량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처음으로 명량의 웃음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지요. 박 씨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명량은 금세 다시 웃음을 지으며 어머님 말씀이 맞다고 인정했어요. 보름쯤 더 지났을 때 박 씨는 명량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명량이 매일 해질 무렵이면 뒷마당 작은 광으로 사라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박 씨는 의심이 들어 살금살금 뒤따라갔지요.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명량은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붓으로 적어 내려가고 있었어요. 박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자가 글을 안다는 것 자체가 드문 일이었거든요. 더군다나 상민 출신 여인이 이렇게 또박또박 글을 쓸 줄 안다니 말이지요. 내용을 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시댁에서 겪은 일들을 기록한 일기였어요. 시어머니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자신은 어떻게 대답했는지, 그날그날의 일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명량은 글을 다 쓴 뒤 빙글에 웃으며 중얼거렸어요. 나중에 자신도 며느리를 맞이하면 이 기록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말입니다. 박 씨는 깨달았습니다. 명량의 밝은 웃음과 당당한 태도는 그냥 나온 게 아니었어요. 매일 밤 하루를 돌아보며 스스로를 다잡고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이 있었던 것이지요. 더 놀라운 건 명량이 시어머니의 말 하나하나를 분석하고 자신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반성하며 더 나은 방법을 궁리한 흔적들이 가득했다는 점입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흘렀습니다. 이상하게도 박 씨는 더 이상
명량을 들볶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전보다 말수가 줄어들고 명량을 바라보는 눈빛도 달라졌습니다. 계절은 어느새 가을로 접어들었어요. 집안 분위기도 그 가을 하늘처럼 평온해졌지요. 어느 날 오후 박 씨는 명량을 불러 자신이 젊었을 때 입던 고운 비단 저고리를 건넸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자신이 소중한 물건을 준다는 것은 며느리를 인정한다는 뜻이었지요. 그날 밤은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두 사람은 마루에 나란히 앉아 보름달을 바라보며 차를 마셨어요. 말은 없었지만 공기는 부드러웠습니다. 그동안 팽팽했던 긴장감이 풀어지는 듯 했지요.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폭풍은 늘 고요한 뒤에 찾아오는 법이니까요. 이틀 후 아침 대문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씨의 친정 조카딸인 정 씨가 한양에서 양반 부인들을 데리고 온 것이었어요. 지난번 명량에게 당한 게 분했던 정 씨는 이번에는 제대로 복수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정 씨는 한양 부인들에게 말했지요. 이 집 며느리가 상민 주제에 글을 배웠다고 시어머니를 가르치려 든다는 소문이 동네에 퍼졌다고 했습니다. 물론 거짓말이었어요. 한양 부인들은 여자가 글을 배우면 교만해진다고 집안이 망한다고 떠들어댔습니다. 당장 글 쓰는 것을 그만두라고 명령조로 말했지요. 박 씨는 참다 못해 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집안일은 자신이 알아서 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정 씨는 비웃으며 고모님이 며느리 편을 들다니 한심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박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날 밤부터 동네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정 씨가 퍼뜨린 소문이었지요. 박 씨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업신여긴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박 씨는 밖에 나갈 때마다 따가운 시선을 받았어요. 평생 체면을 지키며 살아온 박 씨에게는 견디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며칠 후 정 씨가 박 씨의 친정 오빠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명량의 시아버지 뻘 되는 어른이었지요. 어른은 호통을 쳤습니다. 며느리 하나 제대로 못 가르친다고 박 씨를 꾸짖었어요. 정 씨는 옆에서 명량을 친정으로 돌려보내는 게 어떻겠느냐고 부추겼습니다. 명량은 부엌에서 그 말을 다 들었어요.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무너지지 않고 대청마루로 걸어가 모든 어른들 앞에 꿇어 앉았습니다. 명량은 또박또박 말했지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고, 하지만 한 번도 시어머니를 업신여긴 적이 없다고 당당히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일기장을 꺼내들어 어른들께서 직접 읽어보시라고 했어요. 어른은 일기장을 받아 읽어 내려갔습니다. 거기에는 박 씨에 대한 감사와 존경이 가득 적혀 있었지요. 정 씨가 한 말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정 씨는 당황했지만 일기장 따위는 얼마든지 꾸며 쓸 수 있다고 우겼어요. 그때 박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진심은 자신이 제일 잘 안다고, 명량은 효성스럽고 예의 바른 며느리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어른은 명량에게 석 달의 시험 기간을 주었습니다. 그동안 흠잡을 데 없이 행동하면 집에 남을 수 있지만 단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친정으로 돌려보낸다고 했지요. 그날부터 명량의 시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정 씨는 수시로 들락거리며 명량을 감시하고 끊임없이 트집을 잡았어요. 명량은 이를 악물고 견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씨 귀한 비녀가 사라졌습니다. 정 씨는 곧바로 명량을 의심했지요. 필시 훔쳐서 팔아넘긴 게 틀림없다고 소리쳤습니다. 증거가 없었고 명량은 혐의를 벗을 방법이 없었어요. 박 씨는 명량을 믿는다고 했지만 어른들은 달랐습니다. 석 달의 시험 기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 정 씨는 명량을 따로 불렀습니다. 뜻밖에도 부드러운 얼굴로 사과하며 한양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제안했어요. 명량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자신은 이 집 며느리이며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했지요. 다음 날 정 씨는 마지막 수를 썼습니다. 박 씨 몰래 곡식 창고 열쇠를 훔쳐 명량의 방에 숨겨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박 씨에게 말했지요. 곡식 창고 열쇠가 없어졌다고. 며느리 방을 살펴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했습니다. 결국 명량의 방을 뒤지게 되었고 정 씨가 이불 밑에서 열쇠를 찾아냈습니다. 정 씨는 득의양양하게 어른께 알렸고 다음 날 어른이 다시 찾아왔어요. 명량은 무릎을 꿇고 자신은 결백하다고 누군가 모함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어른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판결을 내렸지요. 명량은 이틀 후 친정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명량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다음 날 아침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네 아이 하나가 박 씨네 마당으로 뛰어들어온 것이에요. 손에는 비단 보자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이는 며칠 전 정 씨 마님이 자기 어머니께 이 보자기를 팔려고 했다고 그 안에 비녀가 들어 있었다고 말했어요. 박 씨는 보자기를 받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분명 자신이 잃어버린 비녀가 들어 있었지요. 박 씨는 곧바로 정 씨의 집으로 달려가 증거를 들이밀었습니다. 정 씨는 변명하려 했지만 증거는 명백했지요. 박 씨는 곧장 오빠에게 가서 모든 사실을 알렸습니다. 어른은 크게 노해 정 씨를 호되게 꾸짖고 집 밖 출입을 금지시켰어요. 그날 오후 어른은 박 씨네 집을 다시 찾아 명량 앞에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의심했던 것을 사과했습니다. 며칠 후 동네 사람들이 박 씨네 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들이 모두 밝혀지면서 사람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박 씨는 사람들 앞에서 명량의 일기장 몇 구절을 읽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감탄했고 어떤 이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지요. 박 씨도 고백했습니다. 자신도 처음에는 명량을 경계했다고, 며느리를 이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솔직히 털어놓았어요. 하지만 명량은 싸우지 않고 이겼다고 예의를 지키면서도 당당했고 웃으면서도 굽히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명량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친정 어머니께서 늘 하신 말씀이 있었다고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물이라고. 물은 어떤 그릇에도 담기고 어떤 틈도 파고들지만 절대 그 본질을 잃지 않는다고 가르쳐 주셨다고 했습니다. 자신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다고. 어떤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어떤 모함에도 진실을 지키려 애썼다고 말했지요. 보름쯤 지났을 무렵 정 씨에게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양에서 급히 내려온 사람이 있었어요. 정 씨의 시어머니가 보낸 사람이었지요. 소문이 한양까지 퍼져 정 씨가 친척 며느리를 모함했다는 이야기가 양반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정 씨의 시어머니는 크게 노해 당장 한양으로 데려오라고 명령했어요. 정 씨는 박 씨와 명량을 찾아와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명량은 용서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잊지는 않겠다고. 앞으로는 바르게 살기를 바란다고 말했어요. 그날 오후 정 씨는 초라한 뒷모습으로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그해 겨울 첫눈이 내리던 날 박 씨와 명량은 마루에 나란히 앉아 눈 내리는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박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자신이 평생 잘못 살았던 것 같다고. 늘 이기려고만 했고 남을 누르는 것이 힘이라고 믿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명량은 고개를 저으며 어머님께서 그렇게 사신 데는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그 시대가 그렇게 살도록 강요했던 것이라고 말했어요. 박 씨는 명량 덕분에 새로운 것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굽히지 않으면서도 예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웃으면서도 강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고 말했지요. 명량도 고백했습니다. 어머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많다고, 집안을 다스리는 법과 사람을 대하는 지혜를 배웠다고 말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에게서 배웠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박씨네 집안은 동네에서 가장 화목한 집으로 소문났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모습이 아름답다고 사람들은 칭찬했지요. 명량은 여전히 매일 밤 일기를 썼지만 이제는 시어머니와의 싸움을 기록하는 게 아니라 감사한 일들을 적었습니다. 박씨도 변했어요. 다른 며느리들에게도 명량처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흘러봄이 왔습니다. 명량의 배는 불러 있었어요. 새 생명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박씨는 명량의 배를 쓰다듬으며 이 아이가 태어나면 자신이 제대로 된 할머니가 되겠다고 명량처럼 훌륭한 어머니가 되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집안에서 가장 센 사람은 소리 높이는 이가 아니라 끝까지 예를 지키는 이입니다. 고집과 웃음이 부딪혔을 때 결국 이기는 것은 진심이었습니다. 박씨와 명량은 더 이상 싸우지 않았어요. 말의 무게가 달라졌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해졌습니다. 마당에서 두 여인은 아무 말 없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줄다리기는 끝났고 줄은 보이지 않게 풀려 있었지요.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나간다는 뜻이지요. 명량은 웃음으로 모든 시련을 이겨냈고 박씨는 고집을 버리고 다음 영상 시작합니다. 시누이 길들이기. 옛날 옛적 한양 도성 박삼리쯤 떨어진 곳에 박진사 댁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제법 번듯한 중류 양반가였어요. 허나 그 집 안채를 들여다보면 참으로 기이한 광경이 펼쳐졌지요. 이 집에는 법전도 가훈도 없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입에서 나오는 말만이 모든 것을 지배했어요. 시어머니 정씨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입을 놀렸습니다. 우리 집 가풍이 어떠하고 조상 대대로 내려온 법도가 이러이러하며 며느리라면 마땅히 이래야 한다는 말이 끊임없이 쏟아졌지요. 그 말의 칼끝은 언제나 며느리를 향해 있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시집간 지 5년이 넘은 큰딸 박씨가 거의 매일같이 친정을 드나들며 어머니의 말에 힘을 보탰다는 것이에요. 아침 일찍 대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 안방으로 직행하는 모습은 이제 하인들조차 놀라지 않을 정도였지요. 어머니와 딸은 안방에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온갖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다 며느리 흉을 보는 것으로 대화가 마무리되는 것이 일상이었어요. 시어머니의 말은 딸을 통해 2배로 강화되었고 딸의 말은 다시 가풍이라는 이름을 달고 며느리들의 목덜미를 짓눌렀지요. 큰며느리는 견디다 못해 도망갈 뻔했지만 남편이 지방 수령으로 발령받자 기뻐하며 떠났습니다. 둘째 며느리도 남편의 발령을 천운처럼 여기며 이 집을 벗어났어요. 그렇게 두 며느리가 빠져나간 뒤 박진사 댁에는 새로운 재물이 필요했습니다. 셋째 아들이 장가를 들 나이가 되었어요. 셋째는 관아에 나가는 하급 관리로 말수가 적고 성실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지요. 시어머니 정씨는 혼담이 오가는 자리에서 순금이 고개를 숙인 채 웃기만 하는 순금을 보면서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흡족해 했습니다. 하나 그들은 미처 몰랐어요. 순금의 온화한 눈 속에 어떤 빛이 숨어 있는지를, 그리고 말없이 웃는 입술 뒤에서 무엇이 준비되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혼례를 치른 지 사흘째 되던 날 순금은 처음으로 시댁의 진짜 모습을 보았습니다. 새벽 닭이 울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안방 문을 발로 차다시피 열어젖혔어요. 순금이 황급히 일어나 문을 열자 시어머니는 팔짱을 낀 채 방 안을 훑어보았습니다. 이불 귀퉁이가 손가락 한마디만큼 삐뚤어진 것, 베개가 제자리에서 손바닥 하나만큼 벗어난 것까지 샅샅이 살폈어요. 그 모든 과정에서 시어머니의 입은 단 한순간도 쉬지 않았지요. 우리 집은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것이 가풍이며 며느리는 시어머니보다 먼저 일어나야 하고 부엌은 언제나 티끌 하나 없어야 한다는 말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부엌으로 내려가니 시어머니는 벌써 쌀독을 열어 쌀알 몇 개를 손가락으로 집어들었어요. 그러곤 고개를 저으며 쌀에 벌레가 한 마리라도 있으면 며느리 탓이라고 했지요. 된장독 뚜껑을 열어 냄새를 맡더니 이것도 흠을 잡았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시누이가 들어왔어요. 안방에서 어머니와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부엌으로 내려와 순금이 준비한 반찬을 하나하나 맛보았습니다. 젓가락으로 나물을 집어 입에 넣더니 미간을 찌푸렸어요. 국을 떠서 맛보더니 혀를 찼지요.
저녁 무렵 관아에서 돌아온 남편 박서방은 방으로 들어와 조용히 책을 펼쳤어요. 순금이 조심스럽게 낮에 어머님과 형님께서 하신 말씀이 모두 맞는 것인지 물었습니다. 남편은 책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짧게 대답했어요. 자기는 집안일에 대해 잘 모르니 어머니 말씀을 따르면 될 것이라고요. 그러나 그의 손이 슬며시 순금의 손등을 한번 두드렸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짧은 손길에는 묘한 믿음이 담겨 있었어요. 순금은 그날 밤 빈 서책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그리곤 붓을 들어 첫 줄을 적어 내려갔어요. 셋째 날 새벽 어머님 말씀 마이너스 며느리는 시어머니보다 먼저 일어나야 함. 이불 귀퉁이가 손가락 한마디만큼 삐뚤어져도 안 됨. 붓끝이 종이 위를 천천히 움직였지요. 순금의 눈빛이 촛불 아래에서 또렷하게 빛났습니다. 순금이 시집 온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혼례 보름째 되던 날 큰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큰아들은 3년 전 지방 수령으로 발령받아 분가한 상태였어요. 큰며느리는 순금을 뒤뜰 구석진 곳으로 데려가 사방을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절대 대들지 말고 그저 참고 견디라고요. 며칠 뒤에는 둘째 며느리가 다녀갔어요. 둘째 아들 역시 2년 전 지방 관아로 발령받아 나간 상태였지요. 둘째 며느리는 순금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어서 병을 핑계대고라도 도망치라고 간곡히 말했어요. 순금은 두 며느리를 다독이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시누이는 아침, 점심, 저녁 가릴 것 없이 친정을 드나들었습니다. 친정에 오면 제일 먼저 안방으로 달려가 어머니와 마주 앉아 수다를 떨다가 부엌으로 내려왔어요. 순금이 부엌에서 일하고 있으면 시누이는 팔짱을 낀 채 감시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면 된장이 짜다 했고 나물을 무치면 간이 싱겁다 했어요. 더 가관인 것은 시누이가 친정 부엌을 제 집 부엌처럼 마음대로 뒤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찬장을 열어 반찬을 꺼내 먹고 쌀독을 열어 쌀을 퍼가고 김치독까지 열어 김치를 담아갔어요. 어느 날은 순금이 친정어머니께 드리려고 정성껏 지은 송편을 보더니 그것까지 싸들고 갔습니다. 자기 시어머니께 드리겠다는 이유였어요. 그날 저녁 순금은 다시 빈 공책을 꺼내 붓을 들었습니다. 보름째, 형님 말씀 마이너스 며느리는 시댁 식구 눈치를 먼저 봐야 함. 보름째, 형님 행동 마이너스 송편 5시루를 통째로 가져감. 한 줄 한 줄 날짜와 함께 정확하게 적어 내려갔지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순금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부엌에 불을 지피고 마루를 닦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여전했고 아니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어느 날은 순금이 마당을 쓸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나와 빗자루질하는 모습을 한참 지켜보더니 빗자루를 너무 높이 들면 먼지가 날린다고, 너무 낮게 들면 힘이 안 들어간다고, 손목 각도가 30도는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시누이의 방문은 더욱 잦아졌습니다. 올 때마다 빈손으로 왔다가 양손 가득 들고 나갔어요. 쌀, 김치, 반찬은 기본이었고 간장, 된장, 고추장까지 조금씩 퍼갔지요. 2달째 되던 날 시어머니가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이제부터 며느리는 매일 아침 어제 하루 무엇을 했는지 낱낱이 보고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순금은 그날부터 매일 아침 안방에 들어가 몇 시에 일어났고 무엇을 했으며 누구를 만났고 무슨 생각을 했는지까지 보고했습니다. 3달째 되던 날 시누이는 형님이 친정에 올 때마다 며느리는 대문 밖 골목 어귀까지 나가 맞이하고 돌아갈 때는 그곳까지 배웅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4달째 되던 어느 날 시누이가 또 친정에 들이닥쳤습니다. 아침상도 채 물리기 전이었어요. 대문을 벌컥 열고 들어서더니 곧장 부엌으로 향했지요. 순금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누이는 찬장을 열어 이것저것 살펴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그러곤 쌀독으로 다가가 뚜껑을 열더니 쌀을 한 광줄이 퍼담기 시작했습니다. 옆에서 부뚜막에 불을 지피던 몸종 춘섬이가 눈만 껌뻑거렸어요. 시누이가 쌀을 다 담고 나서 김치독으로 향하려는 순간 순금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잠깐만요. 순금은 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곤 한 장 한 장 넘기더니 특정 부분에서 멈췄어요. 지난 보름 전 형님께서 이 부엌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며느리는 시댁 물건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 쌀 한 톨, 김치 한 포기라도 아껴야 하는 법이다. 넉 달 전 열사흘날 오후 2시 이 부엌에서 형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부뚜막 옆 춘섬이가 황급히 입을 틀어막았어요. 시누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순금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지요. 형님도 한때 며느리셨으니 이 가풍을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 형님께서 먼저 모범을 보여주시면 제가 배우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시어머니가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냐며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순금은 공손히 고개를 숙이며 형님께서 쌀을 가져가시려 해서 전에 하신 말씀을 여쭤본 것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신우이는 황급히 자기는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니까 다르다고 변명했지요. 순금은 또다시 수첩을 펼쳤습니다. 지난달 스문날에 형님께서 하신 말씀이 또 있다고요. 시집간 딸이 친정을 너무 자주 드나들면 친정 부모가 고생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신우이는 쌀 광주리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지요. 그리곤 얼굴을 붉히며 황급히 대문을 나섰습니다. 신우이가 나간 뒤 마당 한쪽에서 빗자루질하던 하인 칠복이가 빗자루를 놓고 어깨를 들썩이는 게 보였어요. 그날 이후 신우이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열흘이 지나도 신우이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딸이 오지 않자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열하루째 되던 날 시어머니가 참다 못해 순금을 불러 내가 형님한테 뭐라고 했길래 얼굴도 안 비치느냐고 따졌지요. 순금은 수첩을 꺼내 시어머니께 보여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수첩에 빼곡히 적힌 글씨들을 보고 할 말을 잃었어요. 자기가 한 말, 딸이 한 말이 날짜와 시각까지 정확히 적혀 있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순금에게 그 수첩을 다른 사람한테는 보여주지 않겠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금은 환하게 웃으며 저 혼자 공부하려고 적어둔 것뿐이라고 대답했어요.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며칠 뒤 신우이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대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와 안방으로만 갔다가 슬그머니 나갔지요. 부엌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딸의 변화를 보며 불안해했습니다. 며느리가 점점 만만치 않아지고 있었거든요. 이대로 가다간 집안의 위계가 무너질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길을 못 펴야 집안이 바로 선다는 게 시어머니의 지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며느리를 친정에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친정에 가면 시댁 물건을 싸가야 하고 그 과정에서 일일이 검사하고 간섭할 수 있었지요. 게다가 며느리가 친정에 가 있는 동안은 집안이 조용할 테고 돌아오면 다시 통제할 명분도 생길 터였습니다. 닷새 뒤 시어머니가 순금을 불렀습니다. 앞으로 네가 보름마다 친정에 다녀오너라. 다만 빈손으로 가서는 안 된다. 친정 부모님께 드릴 것을 제대로 챙겨가야 하는 법이다. 이것이 우리 집 며느리의 도리니라. 겉으로는 며느리의 효심을 장려하는 듯 보였어요. 하지만 진짜 속내는 달랐지요. 며느리가 무엇을 싸는지 일일이 검사하고 친정에 가는 것조차 통제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순금은 고개를 숙이며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수첩에 또 한 줄을 적었습니다. 5달째 어머님 말씀 마이너스 며느리는 보름마다 친정에 가되 반드시 예물을 준비해야 함. 빈손으로 가면 안 됨. 다음 날 아침 순금이 친정에 갈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신우이가 들이닥쳤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친정 보낸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온 것이었어요. 신우이는 며느리가 친정에 가는 것 자체가 못마땅했습니다. 며느리가 친정에 가면 시댁 흉을 볼게 뻔했고 친정 식구들이 며느리 편을 들어줄 게 분명했거든요. 신우이는 부엌으로 직행해서 순금이 준비한 보따리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쌀 한 광주리, 떡 2시루, 옷감 3필이 들어 있었어요. 신우이는 하나하나 꺼내 살피더니 혀를 찼습니다. 이건 너무 많아요. 쌀이 이렇게나 많으면 어떡해요. 떡도 너무 크고요. 그러더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시댁 물건을 이렇게 많이 싸가면 보기 좋지 않아요. 길 가다 동네 사람들이라도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저 집 며느리 참 욕심 많네. 시댁 물건 축낸다고 수군거릴 거예요. 우리 집안 체면이 어떻게 되겠어요. 신우이가 트집을 다 잡고 나서 보따리에서 쌀 반을 덜어내고 떡 1시루를 빼내고 옷감 2필을 빼냈습니다. 그러곤 빼낸 것들을 자기가 챙겼지요. 순금이 조용히 물었어요. 형님, 그런데 어머님께서 친정에 갈 때 예물을 제대로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어머님 분부를 어길 수는 없잖아요. 신우이의 손이 멈췄습니다. 순금이 또박또박 말했지요. 그리고 형님께서는 친정에 오실 때 항상 빈손으로 오시잖아요. 형님도 시집간 분이신데 시댁에서 친정으로 올 때는 예물을 준비하지 않으시나요? 형님께서 지난 5달 동안 친정에서 가져가신 것들은 많아요. 쌀 23광주리, 김치 18항아리, 옷감 41필, 간장 9동이, 그리고 방금 제 보따리에서 빼신 것들까지요. 그런데 형님께서 시댁에서 친정으로 가져오신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신우이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순금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형님은 시집간 딸이니까 친정 물건 가져가도 되고 친정 올 때 빈손으로 와도 되고요. 그런데 저는 시집 온 며느리니까 친정에 많이 가져가면 안 되고 동네 사람들 눈치도 봐야 하는 건가요? 이것도 우리 집 가풍인가요? 시누이는 입술을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시어머니가 나왔어요. 무슨 소리냐며 두 사람을 번갈아 봤지요. 순금은 수첩을 펼쳐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예물을 준비하라 하셨는데 형님께서는 너무 많다고 하셔서 헷갈린다고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순금이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머님 말씀을 따라야 할까요? 아니면 형님 말씀을 따라야 할까요?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었고 시누이는 황급히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시누이는 한동안 얼굴을 보이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도 며느리의 친정 방문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지요. 순금의 천조각 수첩은 점점 더 두꺼워졌습니다. 한 달 뒤 시누이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시댁 친구 2명을 데려왔지요. 모두 박진사댁 근처에 사는 양반댁 부인들이었습니다. 시누이는 친구들과 함께 안방에서 한참을 수군거렸어요. 그러곤 셋이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부엌으로 내려왔지요. 순금이 점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누이가 팔짱을 끼고 순금을 내려다봤어요. 그 옆에 친구 2명도 나란히 서서 째려봤지요. 시누이는 요즘 소문이 안 좋다고 우리 집 막내 며느리가 형님한테 버릇없이 군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분들도 다 들으셨다고요? 옆에 선 친구들이 며느리가 시누이한테 말대꾸를 하다니 법도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며 거들었습니다. 시누이는 승리한 듯 턱을 치켜들며 이분들이 다 증인이니 오늘 여기서 확실히 하고 넘어가자고 했어요. 순금은 잠시 세 사람을 바라보다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좋다고 그럼 저도 여쭤볼 게 있다고요. 순금이 품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시누이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순금은 천천히 수첩을 펼치며 형님께서는 시집간 지 5년이 넘으셨는데 지난 5달 동안만 해도 친정에 97번 오셨다고 말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오신 거라고요. 시누이의 친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97번이라니 거의 매일 온 거네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순금은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오실 때마다 가져가신 것들도 적혀 있다고요. 쌀 23광주리, 김치 18항아리, 옷감 41필, 간장 9동이, 된장 5동이, 고추장 3동이, 송편 5시루, 약과 2광주리까지요. 친구 하나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순금이 멈추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형님께서 지난 5달 전에 하신 말씀이 있다고요. 시집간 딸은 친정 물건에 욕심내면 안 되고 친정을 너무 자주 드나들면 친정 부모가 고생한다고요. 시누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순금은 다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또 이런 말씀도 하셨다고요. 며느리는 시댁 물건을 함부로 쓰면 안 되고 쌀 1톨 김치 1폭이라도 아껴야 한다고요. 친구 하나가 시누이를 힐끗 쳐다봤어요. 다른 친구는 발을 동동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순금은 수첩을 덮으며 정중히 물었습니다. 형님, 저는 그저 형님 말씀대로 하고 있을 뿐인데 제가 뭘 잘못했는지 알려달라고요. 시누이는 입술을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친구 하나가 멋쩍게 웃으며 일어섰습니다. 갑자기 집에 급한 일이 생각났다며 먼저 가보겠다고요. 다른 친구도 황급히 따라 일어나 시댁에 가봐야 한다며 서둘러 나갔어요. 대문을 나서자마자 낄낄대는 웃음소리가 들렸지요. 안방에 혼자 남은 시누이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나가버렸습니다. 돌아서는 시누이의 뒷모습이 휘청거렸어요. 마당 한쪽에서 빗자루질하던 칠보기가 고개를 돌려 어깨를 들썩이는 게 보였습니다. 보름이 더 지나 추석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박진사댁에는 온 집안 식구들이 모였어요. 큰아들 내외가 지방에서 올라왔고 둘째 아들 내외도 멀리서 왔지요. 시누이는 물론이고 박진사의 형제들과 그 자녀들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대청마루가 가득 찰 정도였어요. 순금은 새벽부터 부엌을 지켰습니다. 차례상을 준비하고 음식을 만들고 손님 접대를 했지요. 차례를 지내고 점심을 먹은 뒤 온 가족이 대청마루에 둘러앉았어요. 박진사의 큰형님이 우리 박씨 집안은 대대로 법도를 중히 여기는 집안이니 오늘 이렇게 모인 김에 집안 가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자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서서 우리 집은 특히 며느리 교육을 엄하게 하는 집안이라고 며느리가 바로 서야 집안이 바로 선다고 말했어요. 시누이도 거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시댁 어른을 공경하고 법도를 지키고 집안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요. 그때 큰며느리가 조용히 그렇다면 그 법도는 며느리에게만 적용되는 건지 물었습니다. 둘째 며느리도 저희가 이 집에 있을 때도 늘 궁금했다며 왜 며느리만 이래라 저래라 하는지 모르겠다고 거들었지요. 시어머니가 미간을 찌푸리며 그건 며느리니까 그런 거라고 시집 온 사람이면 당연히 시댁 법도를 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순금이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순금은 제가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냐고 공손히 물었어요. 박진사의 큰형님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순금은 품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 작은 수첩으로 쏠렸어요. 순금은 자기가 이 집에 시집 온 지 6달쯤 되었는데 그동안 어머님과 형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풍을 모두 기록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우리 집 가풍이 정말 어떤 것인지 한번 들려드리고 싶다고요.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순금은 또박또박 읽기 시작했어요. 첫째, 며느리는 시어머니보다 먼저 일어나야 한다. 하지만 시집간 딸은 친정에 와서 늦잠을 자도 된다. 둘째, 며느리는 시댁 물건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 하지만 시집간 딸은 친정 물건을 마음대로 가져가도 된다. 셋째, 며느리는 친정에 갈 때 반드시 예물을 준비해야 한다. 하지만 시집간 딸은 친정에 올 때 빈손으로 와도 된다. 친척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마루 밑에서 엿듣던 하인들도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지요. 순금은 멈추지 않고 계속 읽었습니다. 넷째, 며느리는 하루 일과를 시어머니께 낱낱이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시집간 딸은 무얼 하든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다섯째, 며느리는 시누이가 올 때 대문 밖 골목 어귀까지 나가 맞이해야 한다. 하지만 시집간 딸은 며느리에게 인사받기만 하면 된다. 여섯째, 며느리는 친정에 많이 가져가면 동네 사람들이 욕심쟁이라고 수군거린다. 하지만 시집간 딸은 친정에서 아무리 많이 가져가도 효녀라고 한다. 친척 하나가 참지 못하고 피식 웃었어요. 그러자 여기저기서 웃음을 참는 소리가 들렸지요. 시누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건 잘못 기록한 거라고 변명하려 했어요. 순금은 시누이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형님, 이게 우리 집 가풍 맞는지 아니면 제가 잘못 기록한 건지 알려달라고요. 시누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순금이 다시 수첩을 펼쳤어요. 일곱째, 시집간 딸이 친정을 자주 드나들면 친정 부모가 고생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형님께서 6달 동안 100여 번 친정에 오셨어요. 여덟째, 시집간 딸은 친정 물건에 욕심내면 안 된다. 하지만 형님께서 가져가신 것은 쌀 23광주리, 김치 18항아리, 옷감 41필, 간장 9동이, 된장 5동이, 고추장 3동이, 송편 5시루, 약과 2광주리, 그리고 제가 친정어머니께 드리려고 만든 것들까지요. 마루 밑에서 하인들이 웃음을 참느라 기침 소리를 냈습니다.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그만하라고요. 하지만 순금은 수첩을 덮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저는 단지 우리 집 가풍을 정확히 알고 싶을 뿐이에요. 이것이 정말 조상 대대로 내려온 법도라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박진사의 큰형님이 낮은 목소리로 아우님 댁 며느리 말이 맞다고 법도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하는 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친척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누군가는 웃음을 참느라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혀를 차며 시어머니를 쳐다봤지요. 순금은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형님께서 제일 강조하신 말씀이 하나 있다고요. 시집간 딸은 친정일에 지나치게 관여하지 않는다. 이것이 예로부터 내려온 법도라고요. 6달 전 10사흘날 이 부엌에서 형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라고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금이 수첩을 덮으며 조용히 물었어요. 이 말씀 형님께서 직접 하신 건데 형님은 왜 친정에 100번도 넘게 오셔서 집안일에 관여하시냐고요. 시누이는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마루 구석에 앉아있던 박진사의 형수가 손뼉을 치며 웃었어요. 그러자 여기저기서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참았던 웃음이 한꺼번에 쏟아진 것이지요. 명절 저녁이 되었습니다. 친척들은 하나둘 돌아갔고 시누이는 저녁상도 들지 않고 서둘러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얼굴을 들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큰며느리가 순금에게 다가와 오늘 정말 속이 후련했다고 자기가 있을 때 그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말했습니다. 둘째 며느리도 순금의 손을 잡으며 동서 덕분에 받았던 억울함이 조금은 풀린 것 같다고 했어요. 그날 밤 남편이 방으로 돌아왔을 때 순금은 평소처럼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오늘 고생 많았다고 말했어요.
순금은 고개를 저으며 당신께서 믿어주신 덕분이라고 대답했지요. 남편이 아내의 손을 잡으며 자기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 당신이 그저 순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당신은 혼자서도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믿었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명절이 지나고 며칠 뒤 시어머니가 순금을 불렀습니다. 안방에 들어가니 시어머니는 창밖을 보고 앉아 있었어요. 순금이 공손히 인사를 드리자 시어머니가 천천히 돌아앉으며 앉으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깊은 한숨을 쉬며 자기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딸이 귀해서가 아니었다고요. 그냥 익숙했던 거라고요. 우리 어머니도 그러셨고 시어머니도 그러셨고 나도 그렇게 배웠으니까라고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게 옳은 건 아니었다고, 법도라는 게 한쪽에만 적용되면 그건 법도가 아니라 그냥 괴롭힘이었다고요. 시어머니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달라지겠다고요. 순금은 시어머니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침마다 순금을 깨우러 오지 않았어요. 부엌일에 트집을 잡지도 않았지요. 시누이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친정에 왔습니다. 올 때는 손에 뭔가를 들고 왔고 갈 때는 빈손으로 갔어요. 어느 날 시누이가 조용히 순금에게 다가와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순금은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고, 이제 새로 시작하자고 웃었어요. 시누이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집안은 점점 평화로워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순금에게 집안일을 맡기기 시작했고 시누이는 친정에 올 때 순금과 차를 마시며 동서로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느 저녁 순금은 그동안 적어온 수첩을 꺼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지난 날들을 돌아봤어요. 그리곤 빙그레 웃으며 수첩을 화롯불에 던졌지요. 수첩이 타들어가며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남편이 왜 태우느냐고 물었어요. 순금이 웃으며 이제는 필요 없으니까라고 대답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박진사댁 마당에 매화꽃이 피어났어요. 순금은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었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요. 시어머니가 마루에 앉아 그런 순금을 지켜보며 오늘 국이 참 맛있다고 말했습니다. 순금은 환하게 웃으며 감사하다고 대답했어요. 시누이는 보름에 한 번 친정에 와서 시댁에서 만든 떡이나 과일을 가져와 나눠주었습니다. 부엌에서 순금과 마주치면 자연스럽게 웃으며 요즘 어떠냐고 물었지요. 순금도 웃으며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녁이면 남편이 돌아와 순금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하루 일과를 나눴어요. 당신 덕분에 집안이 편안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순금은 고개를 저으며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다고, 그저 말씀하신 대로 따랐을 뿐이라고 대답했어요. 남편이 아내의 손을 잡으며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이었다고 말했지요. 어느 날 동네 아낙네들이 우물가에 모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진사댁 막내 며느리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댁 며느리가 참 대단하다고 시어머니하고 시누이한테 한마디도 대들지 않았는데 집안을 완전히 바꿔놨다고요. 싸우지도 않고 소리 지르지도 않고 그저 말을 그대로 돌려줬을 뿐인데 말이라고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박진사댁 막내 며느리는 싸우지 않았다. 그저 말을 그대로 돌려주었을 뿐이다. 법도라는 것은 한쪽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공평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줬다. 그리고 때로는 침묵과 기록이 천마디 말보다 강하다는 것을요. 순금은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부엌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강요가 아니라 자신의 선택이었어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백절불굴이라는 말이지요. 100번 꺾여도 굴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순금은 한 번도 꺾이지 않았어요. 그저 부드러움으로 단단함을 이겼을 뿐이지요. 말은 칼이 될 수도 있고 족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록은 거짓을 허락하지 않지요. 그리고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한양에서 남쪽으로 사흘 걸음 되는 고을에 소문난 며느리 하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복순이라 했지요. 장날만 되면 사람들이 혀끝을 모아 한마디씩 했습니다. 아이고, 그 집 며느리 복순이는 참말로 착해. 착하디 착하지 착하다는 말이란 게 묘합니다. 칭찬 같기도 하고 동정 같기도 하지요. 밥을 늦게 먹어도 착하고 잠을 적게 자도 착하고 서운해도 웃으면 더더욱 착하다 하니 말입니다. 그렇게 착함이란 건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게 아니라 사람이 얼마나 일을 하는지 재는 저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집안은 중인 가문이었습니다. 양반처럼 거칠에만 부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장돌뱅이처럼 내 일을 모른 척할 수도 없는 애매한 자리였지요. 체면은 지켜야 하되 살림은 빈틈없이 굴려야 했습니다. 그러니 며느리 하나 잘 들이면 집안이 편해진다는 말이 그 집엔 꿀처럼 달게 들렸을 겁니다. 복순이는 시집 온 뒤로 부엌을 제 집처럼 정돈했습니다. 솥뚜껑이 울리는 시각, 장독대에 햇볕이 들고 빠지는 길목, 바람에 나뭇잎이 쓸리는 소리까지 귀담아 들으며 살림의 결을 맞춰갔지요.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조용하다는 건 탈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고 아무도 묻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시어머니는 장터에 나가면 을의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복순이가 말이 없고 손이 빠르다고요. 그 말이 돌고 돌아 막걸리 안주가 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신문을 넘기며 중얼거렸지요. 다 잘 돌아가네. 남편은 그저 밥상 앞에 앉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집안이 잘 돌아가니 누구도 묻지 않았습니다. 누가 가장 많이 돌고 있는지 말입니다. 마치 물레방아가 저절로 도는 줄 아는 사람들처럼요. 복순이는 그 말들을 다 들었습니다. 들었으나 다 받아 적지는 않았지요. 다만 마음 한켠에 조용히 쌓아두었을 뿐입니다. 착하다는 말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으나 이상하게도 덕분에 편하다는 말은 좀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집에서 편하다는 말은 늘 누군가의 입안에서만 맴돌고 누구의 공으로는 내려앉지 않았거든요. 재미있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해 여름 시어머니의 친정 조카가 찾아왔지요. 한양에서 벼슬하는 양반댁 교수였습니다. 고운 옷에 고운 몸가짐으로 사흘을 묵어가겠다며 왔는데 그 교수가 복순이를 보더니 눈을 휘둥그레 떴습니다. 언니, 이 댁은 하인이 없나요? 시어머니가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지요. 우리 같은 집안이 어디 하인을 둘 형편이 되나. 다 며느리가 해 교수는 복순이가 새벽부터 저녁까지 쉼없이 움직이는 걸 사흘 내내 지켜봤습니다. 장작을 패고 물을 깃고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마당을 쓸고 또 저녁상을 차리는 모습을요. 교수는 떠나는 날 복순이의 손을 잡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언니, 참 대단해요. 저라면 사흘도 못 버틸 것 같아요. 복순이는 그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복순이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물었지요. 서방님, 제가 대단한가요? 남편은 고개를 갸웃하며 대답했습니다. 대단하지. 집안일을 다 하잖아. 복순이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제가 이 일을 안 하면요?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지요. 그럼 누가 하겠어? 집안이 돌아가야지. 복순이는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누가 하겠느냐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지요. 아, 그래요. 누군가는 해야 하니까 제가 하는 거군요.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제가 있으니까 하는 거였군요. 그러던 어느 날 복순이의 몸에 새 기운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가진 것이었지요. 그런데도 집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고요했습니다. 고요한 집안에서 혼자 바쁜 사람은 더 바빠지기 마련이지요. 그때부터였습니다. 복순이의 착함은 그대로인데도 집안의 공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것이. 아이를 가진 복순이는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조심스럽다는 말이 게으르다는 뜻은 아니지요. 복순이는 여전히 살림을 놓지 않았고 여전히 웃었습니다. 다만 전과 달라진 것이 하나 있었으니 먼저 끌어안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제 손으로 끝냈을 일을 이제는 물 흐르듯 방향을 바꾸어 두었습니다. 무거운 짐이 생기면 남편의 손이 먼저 가게 했고 장을 담그는 날이면 시어머니의 손이 국자를 잡게 되었지요. 복순이는 큰 소리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를 갖춘 말로 길을 열어두었을 뿐입니다. 낭군이 해주시면 마음이 놓이겠어요. 어머님 손맛이 깊다 들었어요. 말이 공손하니 거절하기가 어려웠고 거절을 못하니 사람들은 움직였습니다. 참으로 묘한 일이지요. 명령도 아니고 부탁도 아닌데 사람들의 발이 저절로 움직이는 겁니다. 처음엔 시댁 식구들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한두 번 돕는 일이야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그 한두 번이 자꾸만 이어졌습니다. 어느새 남편은 무거운 걸 들고 있는 것이 자연스러워졌고 시어머니는 장독대 앞에 서서 젓는 손이 익숙해졌습니다. 시아버지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처음엔 마당을 한 바퀴 돌며 못 본 척하더니 어느 날 문득 자기 손에 빗자루가 들려있는 걸 발견하게 되지요. 누가 쥐어준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이런 변화는 참 요상합니다. 누가 억지로 시킨 것도 아니고 누가 화를 낸 것도 아닌데 사람들의 몸이 먼저 반응하거든요. 복순이가 손을 뗀 자리에 빈틈이 생기면 그 빈틈을 메우는 건 결국 집안 사람들의 손입니다. 마치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 일은 빈 곳으로 흘러들었지요. 그렇게 일은 골고루 퍼졌고 집안은 오히려 더 잘 돌아갔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은 이상했습니다. 복순이는 여전히 착한데 어쩐지 가까이 가면 말이 줄어들고 괜히 자세를 고치게 되었지요. 복순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으니까요. 편하던 집이 불편해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편함이 무엇 위에 놓여 있었는지 알게 되니 마음이 편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마치 깨끗한 거울 앞에 서니 제 얼굴에 때가 보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즈음 웃지 못할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이웃집 영감이 찾아와 시아버지에게 넋두리를 늘어놓은 겁니다. 여보게, 자네 집 복순이 때문에 우리 집이 난리야. 시아버지가 어리둥절해하며 물었지요. 무슨 소리인가? 우리 집 며느리가. 그러더군. 옆집 복순이는 몸이 무거운데도 집안을 잘 꾸린다며 왜 자기만 힘들다고 하느냐고. 그러더니 이제 일을 하다 말고 자꾸 나보고 하라는 거야. 아니, 내가 언제 놀았다고. 시아버지는 헛기침을 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어제 자기도 복순이 때문에 마당을 쓸었거든요. 이웃집 영감의 넋두리는 계속되었습니다. 자네 집은 어떻게 돌아가나? 복순이가 다 하나? 시아버지는 잠시 뜸을 들이다 대답했지요. 우리 집은 다들 제 몫을 하네. 복순이 혼자 하면 안 되지 않나? 이웃집 영감은 허허 웃으며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시아버지는 밥상 앞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아, 우리 집이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나? 다들 제 몫을 한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나? 예전엔 복순이 혼자 했는데 말이지. 그래서 시댁 식구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착하긴 참 착한데 좀 어렵네. 불만이 아닙니다. 원망도 아니지요. 다만 착함이 사람을 나태하게 두지 않으니 그 앞에서 스스로가 어쩐지 초라해지는 기분이 드는 겁니다. 웃기기도 하고
뜨끔하기도 한 감정이었지요. 그렇게 집안은 슬금슬금 바뀌어 갔습니다. 착한 며느리 덕에 편한 집에서 착한 며느리 때문에 정신 차리는 집으로 말입니다. 복순이는 여전히 웃고 있었는데 그 웃음이 이상하게도 집안 사람들의 발을 바쁘게 만들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복순이는 마침내 해산을 했습니다. 그것도 쌍둥이 아들이었지요. 손이 귀한 집안이었습니다. 한 아이도 귀한데 둘이라니 집안의 기둥이 2개 더 세워진 셈이라 사람들이 떠들썩했습니다. 대문 앞을 지나던 이들도 한마디씩 보탰지요. 복이 들었네. 대가 끊길 걱정은 없겠네. 그날부터 집안의 말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복순이의 부지런함이 자랑이었다면 이제는 복순이의 몸이 집안의 가장 큰 보물처럼 여겨졌지요. 특히 남편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밥상 앞에서 고개만 끄덕이던 사람이 이제는 복순이가 일어나려 하면 눈썹부터 움직였습니다. 복순이가 손을 뻗으면 먼저 가로막고 무거운 일을 가까이 두지 않았지요. 말로는 몸조리라 했지만 사실은 마음이 붙잡힌 겁니다. 쌍둥이 아들을 낳아준 아내가 새삼스레 사랑스러워 보였던 것이지요. 시어머니도 달라졌습니다. 복순이를 귀하게 여기니 입이 먼저 달라졌지요. 애기 엄마는 앉아있거라. 같은 말이 저절로 나왔고 그러면 이상하게도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복순이를 위해 일한다고 생각하니 일이 덜 억울해지는 신기한 이치가 있거든요. 그동안 복순이가 했던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제야 몸으로 알게 됩니다. 사람은 늘 남의 손을 빌릴 때는 모르는 법이고 자기 손이 닿아야 비로소 깨닫지요. 마치 신을 신고 다니다가 맨발로 걸어봐야 땅이 거친 줄 아는 것처럼 말입니다. 시아버지는 더 재미있었습니다. 평소엔 신문과 낮잠으로 하루를 보내던 사람이었는데 쌍둥이가 태어난 뒤로는 마당을 서성이는 시간이 늘었지요. 애들 울음소리가 들리면 괜히 기침을 하고 부엌에서 물 끓는 소리가 나면 괜히 장작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리고는 어느새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고 있었지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복순이와 아이들이 집안의 복이 되자 가만히 있기가 오히려 민망해진 겁니다. 마치 잔칫날 혼자 손 놓고 있으면 눈치가 보이는 것처럼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 무렵 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친구들이 찾아온 날이었지요. 여럿이 모여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었는데 그중 한 부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참 편하게 사는 것 같아.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다른 부인도 거들었지요. 그러게 말이야. 우리 며느리도 아이 낳고 나니 여왕처럼 앉아만 있더라고. 그때 복순이의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복순이는 좀 다르네요. 아이를 낳았어도 집안을 잘 꾸려요. 부인들이 감탄했지요. 역시 복순이는 다르구먼. 그런데 그 순간 복순이의 시어머니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복순이가 집안을 꾸리는 게 아니라 복순이가 방향을 잡으면 자기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요. 복순이는 아이들을 보고 자기들이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는 말을 고쳤지요.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가 복순이를 돕고 있다고 해야겠네요. 복순이가 아이들을 잘 보니 우리가 집안일을 하는 거지요. 부인들이 눈을 휘둥그레 떴습니다. 어머, 시어머니가 집안일을 해요?
그럼 복순이는 뭐래요? 시어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복순이는 우리 집의 중심이에요. 복순이만 잘 있으면 우리가 알아서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부인들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시어머니는 마음이 편했습니다. 처음으로 복순이의 공을 제대로 인정한 기분이었거든요. 재미는 여기서 생깁니다. 복순이는 예전처럼 모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짧게 방향만 잡았지요. 이건 오늘이 좋고 저건 내일이 낫고 무거운 건 남편이 하고 손이 빠른 건 시어머니가 하면 된다고요. 말투는 여전히 공손했고 표정은 여전히 온화했습니다. 그런데 집안 사람들 모두 그 말을 따랐습니다. 복순이의 말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복순이를 끔찍이 여겨서였지요. 사람 마음이란 게 그렇습니다. 미운 사람 말은 명령처럼 들리고 귀한 사람 말은 부탁처럼 들리는 법이니까요. 착함은 그대로인데 상황이 바뀌자 착함의 힘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착함이 복순이의 노동을 늘렸다면 이제는 착함이 집안 사람들의 노동을 고르게 만들었지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어쩐지 복순이 앞에서 말이 줄었습니다. 착한데도 가까이 가면 마음이 단정해지는 사람. 그게 바로 어렵다는 말의 진짜 뜻이었습니다. 존경스러워서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었지요. 쌍둥이가 자라면서 집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집안일은 특정한 한 사람의 몫이 아니었지요. 남편은 무거운 걸 도맡았고 마당일도 손에 익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장독대 앞에서 젓는 손이 자연스러워졌고 부엌의 잔일도 척척 해냈지요. 시아버지도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다 말고 안채 쪽을 힐끔거리며 흐뭇한 표정을 짓곤 했습니다. 내 집안에 복이 왔다는 얼굴이었지요. 실은 그 복이 저절로 굴러온 게 아니라 복순이가 조용히 길을 내어준 덕분인데도 말입니다. 복순이는 무엇을 했느냐고요.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가끔 말로만 집안의 방향을 정해주었지요. 그 말이 길지 않았기에 더 힘이 있었습니다. 집안 사람들은 그 말을 명령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집이 잘 되려면 내가 움직여야 한다는 당연함으로 받아들였지요. 그렇게 당연함이 자리 잡으니 예전처럼 복순이에게 일을 떠넘기는 일이 사라졌습니다. 마치 몸이 아픈 사람을 보면 자연스레 자리를 비켜주는 것처럼 사람들은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어느 날 그 한양 양반댁 교수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몇 해 만이었지요. 교수는 이제 혼인을 해서 자기도 며느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어딘가 지쳐 보였지요. 교수는 복순이를 보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언니, 저는 언니처럼 못하겠어요. 시댁에서 이것저것 시키는데 감당이 안 돼요. 복순이는 조용히 교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네. 제가 다 했을 때는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방향만 잡았을 때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지요. 교수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복순이는 웃으며 말을 이었지요. 착하게 살되 편하게 살리려 하지 마세요. 대신 사람들이 제자리를 찾도록 길을 내어주세요. 그럼 언젠가 모두가 움직이게 될 겁니다. 교수는 그 말을 곱씹으며 돌아갔습니다. 복순이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지요. 예전에 자기도 저랬구나. 착하다는 말에 갇혀서 모든 걸 혼자 짊어지려 했구나. 그럼에도 장터의 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문은 새로 갈아 끼워졌지요. 예전엔 그 집 복순이는 참 착하다였는데 이제는 그 뒤에 말이 하나 더 붙었습니다. 착하긴 참 착한데 이상하게 편하진 않네. 웃기지요. 복순이가 무슨 못된 짓을 한 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편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 말의 속뜻은 사실 이렇습니다. 복순이 앞에서는 스스로가 게을러 보이기 싫고 예전처럼 기대고 살 수 없으며 결국 제 몫을 해야 하니 마음이 느슨해지지 않는다는 뜻이었지요. 하지만 그게 나쁜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집안은 더 건강해졌지요. 한 사람이 쓰러지면 집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여럿이 함께 버티니 집이 튼튼해진 겁니다. 마치 기둥 하나에 지붕을 얹는 게 아니라 네 기둥에 고르게 무게를 나누는 것처럼요. 남편은 복순이를 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쌍둥이를 낳아준 공도 공이지만 무엇보다 집을 바꾼 방식이 마음에 들었을 겁니다. 소리치지 않고 울지도 않고 다만 예의와 방향으로 사람들을 움직여 집을 살려냈으니 말입니다. 시어머니는 복순이를 끔찍이 여기게 되었고 시아버지도 그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했지요. 그리하여 집안의 질서는 바뀌었습니다. 복순이가 움직여 집을 굴리는 집이 아니라 복순이를 중심으로 모두가 제자리에서 움직이는 집이 되었습니다. 마치 해가 중심에 있으되 움직이지 않고 세상이 해를 따라 도는 것처럼요. 세월이 더 흐르자 집안은 더욱 탄탄해졌습니다. 쌍둥이 아들들은 무럭무럭 자라났고 집안 식구들은 각자 제 몫을 하며 살았지요. 복순이는 여전히 착했지만 이제 아무도 그 착함을 값싸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착함이 누군가의 희생이 아니라 모두의 자리를 바로 세우는 힘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착한 며느리는 편하게 해주러 온 사람이 아니더군요. 착한 며느리는 사람을 대신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스스로 움직이게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 사람들은 오늘도 말합니다. 착하긴 참 착한데 편한 며느리는 아니라고요. 그리고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면 이상하게도 손이 먼저 움직입니다. 아마 그 집안은 이제 그 불편함 덕에 오래도록 편안할 겁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요. 착한 며느리라 했지 편한 며느리란 말은 없었다고요. 그 말의 뜻을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착함이란 건 남을 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남을 바로 세우는 것이었으니까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